자, 이제 여러분들 발표 범위 마지막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랑 마찬가지로 이 대한제국이라는 것도 아관파천을 계기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을미개혁에 반발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간 사건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왕이 궁궐을 지키지 않고 외국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됐다는 부작용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아관 파천을 계기로 이제 설립됐던 독립협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종이 궁궐로 돌아올 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아관 파천 직후에 고종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을미개혁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던 단발령을 폐지를 하게 돼요. 자, 이 단발령 폐지랑 거의 동시에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의병활동이 있었죠. 그 의병이 뭐였어요? 네, 을미의병. 그래서 이제 단발령 등의 을미개혁 내용을 백지화시키고 이런 을미의병들이 해산을 권고하는 조칙을 내리게 됩니다.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을미의병은 당연히 왕이 해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해산을 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2차 갑오 개혁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크게 변화를 시켜 놓게 되는데 의정부를 뭘로 바꿨어요? 네, 내각제로 바꿨었죠. 내각제. 이 내각이나 아니면은 지방제도였던 8도를 23부로 고쳤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일본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각제를 폐지를 하고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조선의 통치 체제였던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복구를 시키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지방 제도도 다시 원래 조선의 것으로 환원을 하게 되는데요.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바뀌었던 행정 제도를 다시 8도와 비슷한 제도로 돌리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처럼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을 두 개로 쪼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총 13개의 도로 우리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지금 언급했던 이런 개혁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는 광무개혁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관 파천 중에 고종의 주도로 일어났던 개혁의 내용이 방금 이 세 가지였고요. 이런 개혁이 단행이 되고 나서 독립협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에 1897년에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서 고종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쌌던 여러 열강들이 다 어떤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어. 자, 먼저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누가 정치적인 실권을 쥐고 있어요? 그쵸, 천황이었죠. 천황. 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러시아도 짜르라는 황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섬겨왔던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잖아.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랑 대등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치, 황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운궁으로 돌아오는 김에 자기 자신도 황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황제만 쓸 수 있는 연호를 제정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황궁했던 1897년부터를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897년부터. 그래서 광무 연호를 제정을 하게 되고 환구단, 이 환구단이라는 시설물은 예전에 고려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시설이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다가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원래 하늘의 제사는 황제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어졌다가 허물어졌다가를 반복하던 시설물인데 이때 다시 지어져서 이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국호도 새롭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자, 국호를 뭘로 바꿨다? 대한으로 정하고 이제 이해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해 1897년을 광무원년으로 한다고 이제 선포를 했고요. 이전에 이제 왕의 비를 왕후라고 불렀는데 이 왕후라는 호칭도 황후로 고치게 되고 이제 왕태자도 황태자로 부르게 한다. 즉 이제부터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부르게 되는 거고 이제 대한제국의 주요 사람들은 모두 황제와 관련된 칭호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고종이 가장 이제 중요시했던 거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황제의 권력을. 그래서 이제 황제 권력 강화를 목표로 광무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종이 황제권 강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러시아랑 일본이 이 당시에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독립협회할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기쯤에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유럽 쪽에 몰려 있죠. 아시아 쪽에 특히 이제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획득했던 연해주,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과 러시아의 중심지인 유럽 지역 사이에는 어떤 지형 지물이 놓여 있어요. 네, 눈이 많이 내리는 시베리아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못 쓰는 땅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군사나 여러 인구 아니면은 물자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필요했는데 그 수단으로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완공되기 전이면 러시아도 이제 일본이랑 뭔가 일전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러시아에 비해서 체급이 달렸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면전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기분 나쁠 만한 짓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 균형 속에서 광무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 광무개혁의 방향성은 어떤 거였냐? 첫 번째는 구본신참이었습니다. 구본신참. 이 구본신참이라는 슬로건은 예전에 추진됐던 동도서기에서 말만 바뀐 거예요. 동도서기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거였잖아. 구본신참도 비슷한 뜻이었습니다. 구본이라는 거는 옛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이고요. 신참은 새로운 걸 참작한다, 참고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인다, 외형적으로만 근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슬로건이 구본신참이었고요. 이런 구본신참 아래에 이제 식사능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식사능업이라는 거는 이제 근대식 산업을 육성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여러 산업을 진흥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상공업과 산업, 공장을 짓는 걸 위주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광무개혁, 정치, 군사, 경제, 인재 양성, 외교 활동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개혁이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개혁의 내용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됐다는 게 문제였던 거야. 그치,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됐다는 게 문제였던 거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황제권 강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제 이 권력을 밑에 있는 민중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개혁이 추진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혁이 추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보게 되면, 먼저 황제의 권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군통수권을 황제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원수부였어요. 원수부.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원수라는 직책을 신설을 하고 이제 이 원수에 황제와 황태자를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원수부를 설치를 하고 모든 군사 통솔권을 쥔 다음에 이제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등의 군대를 확대 개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한제국의 재정을 황제가 마음대로 황제의 뜻 아래 쓸 수 있도록 국내부 제1차 가보개혁 때 설치가 됐었죠. 원래는 왕실 사무와 국가 사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였지만 이때는 의미가 조금 변질이 돼서 황제의 명령을 듣는 직속 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부 아래에 내장원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황제의 비자금을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장원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내장원이 나오면은 대한제국 때 황제 재정 확대를 위해서 설치된 기구구나.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요. 원래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여러 권한을 내장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폐 주조권. 이제 내장원은 돈이 부족하면은 동전을 마구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홍삼 전매권이었어요. 홍삼 전매권. 인삼, 홍삼 하면은 지금 가격 생각하고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에 홍삼 한 근의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이런 5천만 원 한 근 해도 무게가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고부가 가치 상품을 국가에서 독점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장원에서 화폐 주조권이랑 홍삼 전매권을 취급을 하게 되면서 황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황제의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고종은 헌법과 비슷한 문서를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문서의 이름이 대한국 국제였어요. 대한국 국제. 국제라는 거는 국가제도의 줄임말이고 대한제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걸 소개했던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대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몰려있다는 걸 설명했던 문서였던 거야. 그치, 황제에게 몰려있다는 걸 설명했던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 속에서 대한제국이 선포가 됐으니까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이 제1조에 넣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국권이 누구한테 귀속돼 있다는 내용이야? 그치, 황제한테 귀속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체제로 따지면 광무개혁은 전제군주정을 지향을 했던 개혁인 겁니다. 전제군주정. 그럼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뭐랑은 정반대 방향의 개혁이야. 그치, 입헌군주정이랑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진 개혁이 광무개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제. 자, 경제.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자, 양전이라는 거는 사실 조선 초기부터 계속해서 실시가 되어 왔던 정책이에요. 양전은 그냥 토지를 측량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측량한다. 그러면 왜 토지를 계속해서 조사해 왔어? 그치, 조세 수치 확대하려고 조사를 해왔는데 이때 실시됐던 양전 사업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미국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서양의 측량 방식을 도입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전통적으로는 결이라는 단위를 써왔는데 토지 측량에 있어서 이 결이라는 거는 면적을 중심으로 한 단위가 아니라 수확량을 중심으로 한 단위였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주면 결이라는 단위는 어떤 단위냐 하면은 지금은 1평이 3제곱미터잖아요. 이렇게 면적 단위로 통일을 해서 토지를 측량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결이라는 단위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 똑같은 1평짜리의 크기 땅이 있어. 근데 여기서 1년에 뭐 쌀이 20성 나온 거를 1결이라고 쳤다고 쳐요. 근데 다른 지역에 똑같은 크기인데 여기서는 1년에 쌀이 10석밖에 안 나왔던 거야. 그러면 결의 단위를 사용하던 조선시대에는 이 두 땅이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크기의 토지로 취급이 되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측량 방식 도입을 통해서 더 이상 수확량 단위가 아니라 면적 단위의 토지 측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어요. 자, 조선시대 때는 하나의 땅에 대해서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쳐서 하나의 땅에 한 명의 소유권자만 있는 걸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그래서 이제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를 명확히 밝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려는 목적에서 지계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계라는 거는 다른 말로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토지 증명서입니다. 토지 증명서. 그래서 나라에서 소유권자를 명확히 밝혀서 이게 네 땅이다 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을 했던 게 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은 활발히 추진이 되다가 나중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중단이 되게 돼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성공을 했을까 실패했을까? 그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전사업이랑 지계사업이 끝까지 완료되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걸 빌미 삼아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토지조사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령의 결과 우리나라의 토지가 일본인들한테 많이 수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뭐 거기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지계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땅에서 나는 수입 이외에 또 상공업을 진흥함으로써 이제 국가의 수입을 늘리려는 정책도 함께 병행이 되는데 이 정책을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중요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경의선 철도를 부서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경의선 누구랑 함께 원래 깔기로 했던 철도인지 기억나요? 어디랑 같이 깔기로 했어? 그쵸. 원래는 프랑스랑 함께 부서를 추진하던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내장원에서 자금을 출자를 하고 프랑스에서도 원래 일부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이 터무니없이 작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결국에는 이 권한을 누구한테 넘긴다. 일본한테 넘긴다.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식산흥업 정책 중에서 경의선 철도 부설 추진이었고요. 이때 전화나 전차 같은 근대 시설도 함께 도입이 되게 됩니다. 전화랑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야사기는 한데 이 전화가 가장 처음 사용됐을 때 거의 초기에 사용됐을 때 고종이 살렸던 사람이 있어요. 네,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전화가 부설이 되고 나서 이제 고종이 김구를 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구. 자,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일본의 반감을 품었던 김구가 차하포라는 객잔에서 명성황후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때려 죽임으로써 김구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사형수는 원래 삼심제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고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고종이 사건 파일을 읽어보니까 얘가 너무 기특한 거야. 자기 와이프인 명성황후를 죽인 거에 분노해서 일본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사형을 집행을 정지해라 라고 이 당시에
설치됐던 전화를 통해서 김구가 갇혀있는 감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가 살아났다는 일화가 백범일지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와 전차가 이때쯤에 부설이 됐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되고, 다음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광무개혁의 슬로건이었던 구본 신참에 충실하게 개혁이 추진이 돼요. 자, 구본, 옛것이라는 거를 이제 교육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교육을 의미를 할까? 그치, 유학교육, 그 중에서도 성리학 교육을 의미를 합니다. 자, 고려 말기부터 이 성리학 대학교가 하나 설립이 됐었잖아. 그거 이름이 뭐였어? 그치, 성균관이었어. 그래서 이제 구본이라는 이념에 따라서 유학교육과 성균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양식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신교육도 강화를 하게 됩니다. 신참이라는 슬로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각종 실업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이 설립이 되고 외국에 유학생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로 넘어갑니다. 외교. 자, 외교활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여기 나오는 1899년의 한청통상조약이었어요. 한청통상조약. 자, 조약이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대등할 때 맺는 게 조약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청나라랑 어떤 관계를 맺어왔었어? 그치, 종주국과 속국 관계로 엮여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무군란 이후에 체결되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서도 청나라가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했었어? 종주국과 속국 관계, 속방 관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약들이 계속 맺어지다 보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조선이 뭐가 된 거야? 청의 속국으로 이제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조선과 직접 논의하기보다는 간섭력이 강한 청이랑 먼저 이야기를 하고 조선이랑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벗어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청통상조약이었어요. 한청통상조약. 드디어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지에서 벗어나서 뭐가 됐다는 거야? 자주 독립국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맺어졌던 최초의 조약이 여기 나오는 한청통상조약이었고요. 이외에 이제 만국우편연합이라든지 국제적십자사 같은 국제기구에 활발히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엑스포 이런 거 많이 유치를 하잖아. 당시에 이제 세계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개최를 했던 파리 만국박람회의에 참가를 하기도 했어요. 1900년에. 그래서 이제 조선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대한제국이 외교에 활발히 참여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이런 광무개혁인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쵸, 러일 전쟁입니다. 광무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러시아랑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그래도 자기 뜻에 맞는 개혁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900년대쯤 되면은 영국과 일본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어진 두 국가가 우리나라와 만주 땅에서 러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광무개혁이 중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광무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은 모조리 실패한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근대화 운동이 있었어.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 민중들이 근대화를 부르짖으면서 일으켰던 농민운동이 하나 있었지. 그게 뭐였어? 그치, 동학농민운동이었어. 동학농민운동. 김옥균이나 서재필, 홍영식 이런 배운 사람들, 지도층, 양반층들이 주도가 돼서 일으켰던 엘리트 계급이 주도가 돼서 일으켰던 개혁도 있었지. 그게 뭐였어? 그치, 갑신정변이었어. 시기상으로는 갑신정변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두 개혁 둘 다 어떻게 됐어?
실패했잖아. 실패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 중심, 왕 중심으로 추진됐던 개혁이 뭐야? 방금 배운 광무개혁이야. 근데 이 광무개혁도 어떻게 됐어? 그쵸, 실패를 했죠. 그러면 이런 근대화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력이 지도층도 실패를 했고 밑에 있는 농민층도 실패를 하게 된 거야. 그럼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돼야 돼? 맞아요.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후에는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여러 조약 체결을 통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항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권 수호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광무개혁 같은 실패한 개혁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우리 스스로 근대화 노력을 했다는 데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독립의 근대화를 지향을 하기도 했고 이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까 대한국 국제 제1조에 뭐라고 돼 있었어?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 제국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 외교 활동에서도 청나라랑 대등한 지위를 확보를 했잖아. 한청 통상조약 체결을 통해서. 하지만 이런 개혁들의 목적이 광무개혁은 뭐였어요? 그치, 황제권 강화였습니다. 황제권 강화. 자, 이건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개혁이었어? 역행하는 개혁이었어? 그치, 역행하는 개혁이었어. 그래서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반동. 그래서 이제 반동적 개혁이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게 되고 이 광무개혁이 황제권 중심이 아니라 민권보장, 독립협회처럼 민권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무개혁 자체가 열강의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된 근대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 광무개혁이 중단된다는 한계점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발표 범위에 대한 선생님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남은 범위는 알아서 잘 공부하고 시험도 잘 보도록 하세요.